어제 더 탐사가 있었습니다. 네. 네, 권재현 기자가 빤스 목사를 만났어요. 저는 진짜 정말 권지영 기자의 멘탈 대단하다. 저는 꼴도 보기 싫은데 저런 어떻게... 소리를 듣고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떡해? 와 진짜 난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기자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광훈의 뻔뻔함도 정말 도가 넘는 거고요. 사실상 안에 내용도 별다른 게 없는데 이런 무리한 인터뷰를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이제 권지현 기자가 만나자고 할 수는 있죠. 근데 이걸 물었던 정광훈의 심리가 나는 더 이상해. 쉽게 말해서 허락해준 거. 정광훈이 지금 뭔가 몰리고 있다. 어. 지금 저쪽 애들한테 팽당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이쪽 진영하고도 내가 손잡을 수도 있어? 라는 경고를 날리기 위해서 이따위 인터뷰에 응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더 탐사랑 인터뷰를 해야 경 귀에 들어가지 그렇지. 않을까. 그 정도는 해줘야지. 예를 들어 송작가 TV 와서 하잖아? 아무런 임팩트가 없을 수 있거든. 우리는 미세하니까. 우리 아이고. 누구든 아무런 임팩트가 없습니다. 정말 임팩트 없이 조용히 넘어가지 않고 이건 사실은 정광훈 입장에서 파격적인 거야. 일단 우리 그런 말 있잖아. 예를 들어 우리가 조선일보에 나간다고 하면 네. 내용에 상관없이 욕을 할 거란 말이야. 네 진영 논리상 그렇게 욕을 하다가 거기 나가 돈 받았니? 배신했니? 이런 얘기를 들을 건데 정광훈이 더 탐사에 나왔다는 것 자체부터 정광훈이 지금 예전처럼 편치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네. 이게 두 가지 면에서 못 믿을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러니까 VIP 1하고 2는 대선 후에 한 번도 자기랑 연락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하다. 네. 근데 밑에 있는 수석들은 여러 수석들이 있는데 네. 올 때마다 나한테 혼난다. 뭐 하나님도 혼내는 놈이니까 말할 수 있는 거겠지만 수석들이 항상 나한테 오면 욕을 먹는다라고 했죠. 정말 수석들이 욕을 먹고 있을까요? 뭐 본인 피셜이니까 모르죠. 아니 뭐 주군이 네. 아니, 진짜. 주군이 말하자면 가서 네가 정광훈 말 좀 듣고 뭐 해줘라란 말이 없이 수석식이나 된 사람이 일개 교회 목사가 너 이 새끼 일 똑바로 못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걸 가만 놔둘 것인가? 아니 근데도 정광훈은 그걸 아는 거지. 자기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짓거려도 자기한테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내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 아니지. 저 또라이 새끼 우리가 공식적으로 대응하면 진짜 뭐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러니까 정광훈은 계속 물란 말이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기를 어떻게든 존재감을 키우려고 하지만 그 대통령실에서는 야 우리가 그것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 사람한테 뭔가 빌미를 줄 수도 있어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양난이겠지. 진짜 싫다. 사실상 연결고리를 네.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그 윤석열과 김건희는 안 건드리는 거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다소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탐사에 나갔으나 정작 중요한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봐지고요. 관련해서 이제 딱 한 명을 실명을 거론을 했습니다. 강승규. 네. 강승규가 누군지 아시죠? 모르지. 아니 설명을 알잖아 해줘. 여러분 그 유명한 여러 번 사람 설명을 해줘야지. 김은혜 홍보수석하고 왜 이렇게 필담으로 장난치면서 손 어머. 그분이에요.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부터. 웃기고 있네 그분이에요. 거기 내가 거기 방번호라고 주장을 했었던. 아이 참. 아무튼 그런 필담을 주고받았던 그 양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근본을 따져놓고 보면 그냥 친이계입니다. 그냥 이명박 비서였어요. 서울시 할 때. 근데 그게 윤석열 비서로 가 있는 거죠. 물론 중간에 나경원 비서를 거쳤습니다. 이게 전문 비서인 거죠. 이 양반은. 국회의원을 한번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따져놓고 보면 국진당 안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마다 가서 비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뭔 뜻일까요? 아는 것도 많고 조직 관리도 잘하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윗대가리가 바뀌어도 거기에 맞춰서
입맛대로 해줄 수 있는 나름 국진 이쪽 당 보수계의 비서 전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예,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시민사회 수석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을 만난다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사회 뭐 시민단체나 사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갖고 의견 청취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방훈을 사실상 관리 케어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안에는 수없이 많은 친이계 인사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취임 1년 만에 거의 모든 정책들이 마치 이명박이 못했던 정책을 마무리 짓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MB 시즌2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 MB가 어제 나왔나? 청계천 나와가지고 막 네. 윤석열 잘하고 있다 이러던데. 기어 나왔더라고요. 지가 만든 거를 자화자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우, 날도 더워가지고 똥물 냄새 아니, 더 났을 텐데. 그렇게 멀쩡하면 형이나 더 살아야지. 그러니까. 근데 아프지도 않더만. 잘 돌아다니더만. 아니, 아프지도 않은 애를 보석으로 빼주고 너무 웃겨. 그래서 이명박의 시즌2이긴 한데 이명박도 눈치 못해서 못하던 일들을 더 과감하게 하고 있으니까 MB 입장에서는 너무 귀여운 거죠. 지금은 곤란하다. 잠시 기다려달라. 지금 독도 문제. 독도 문제에서도 이렇게밖에 못하던 이명박이었는데 이거를 뭐 한꺼번에 30년 아니 거의 구한말 수준으로 갖다 권력 엎었어요. 외교로 갖다 엎어버린 거고요. 그렇게 지지부진하는 민영화 지금 가차없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임기 내 공항, 전기수도, 가스 이 모든 것들 발전 관련한 것들을 거의 다 민영화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민영화 결과 뒤에는 그 민영화되는 기업들을 사들일 자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명박의 싱가포르 자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2년 전부터 쭉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집권을 그러니까 당시 후보 시절에서부터 우리 증시가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유독 싱가포르계 외국계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랬거든요. 그 싱가포르계 연결고리가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중국에 있는 그 다스예요. 연결고리가 다. 거기가 전부 다 같은 자금 라인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자금들이 어떻게든 윤석열의 선거 자금으로 흘러갔다라는 의혹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비서진 김태호를 비롯해 갖고 거기 있는 뭐 지금 있는 재정 경제 그리고 외교에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 그러니까 김관진이 이번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김관진이 이명박 때부터 무기 수입에 대한 모든 정권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안보, 경제 또 하나 뭐지 외교에 관련된 중요 직책들을 친이계 때 이명박이 데리고 있던 애들이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명박의 섭외청정 같은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인 거거든요. 결국 사실 큰 건은 없습니다. 5.18 관련돼서 얘기한 건 무슨 분노는 처음 일지만 쟤는 지가 속으로 알고 있다고 해도 말을 저렇게 해야 되는 놈이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을 계속 해갖고 강조를 해갖고 그 부분이 돋보이긴 했습니다만 안 그러던 놈이 그러는 거 아니고 원래 그러던 놈이 그러는 거니까 그건 그러려니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왜 권지현 기자가 그걸 안 물어봐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교회 500억 날린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왜냐면 재개발 관련된 얘기가 사실은 정광훈한테 제일 큰 거거든요. 결국은 이걸로 어떤 형태로든지 딜을 봐야 되는 거고 여기에 관해서 정부가 또는 어떤 압력을 통해 갖고 900억이 넘는 손실을 조합원한테 끼치면서 다시 재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될 때 둘이서 뭔가가 통했네라고 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강성규 수석이 몇 번을 왔다. 그러면서 뭐 자기 직무를 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해서 나를 찾았다. 이게 만약 거짓말이면은 사실은 뭐라고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발해야죠. 없어. 시민사회 수석이 일개 목사를 찾아가가지고 자기 업무 그러니까 저기 일종의 이제 그 안에 시민들과
시민들과 사회단체에 관련된 관리나 정보 청취를 하는 데 있어서 그쪽에 가서 자기 업무를 도와주라 얘기를 했다. 쉽게 말해서 광화문 나가서 데모 좀 해주세요. 라는 청착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으면 사실은 관제 데모를 시킨 거예요. 그것은 탄핵 사유일 수 있습니다. 네. 또 마일리지 싼 거죠. 자, 천공에 대해서는 매우 비난적인 요소를 보여줬습니다. 경쟁자니까요. 사이비 종교. 근데 저는 놀란 게 사이비 종교들 사이에도 자기네들이 서로를 좀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누가 누구한테 그러면서 중간에 그 자기가 저기 누구냐 김정한 목사도 만나고 김삼환 목사도 만나고 이랬다 뭐 이러면서 네. 기독교 안에서 자기가 이런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표를 몰아줬다 죽을 고생을 해갖고 자기가 당선을 시켰다라고 뻥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정한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이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을 안 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리고 문제도 못 받아본 이 정광훈 같은 경우에는 쓰고 버리는 카드 같은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그랬잖아요. 윤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윤석열한테 3번이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나중에는 없다고 하지만 근데 전광훈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전에 나는 인상 깊게 들은 얘기가 자기가 그만두고 따로 차린다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당 관계 뭐 여기 정부 관계자 누가 전화 와갖고 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려고 하십니까? 가지 말고 도와주세요. 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거든. 누군지는 안 밝혔지만. 근데 나는 그게 일반적인 그 사회수석이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 윗등급이거나 그렇죠. 훨씬 더 감성적인 사람이어야 되거든. 뭔가 이게 목사님이라고 그 얘기를 시작한 게 아니라 오빠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은 그런 틀 아닙니까? 네. 오빠.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왜 그만두고 가시려고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 얘기를 강승규가 했다고 치면 강승규 사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만일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 같으면 죽방 날릴 거거든요. 그런 다정다감한 멘트로 정부의 유력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다라고 말한다고 치면 실질적으로 지금 비서실을 통제를 하고 정광훈을 비롯한 정교계 인사들을 아우르고 있는 주된 인물은 지금 한참 보수공사에 들어가 있는 건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큰 기대 안 하고 보기는 했습니다만 역시라도 별 건질 것 없는 인터뷰였는데 아니 저는 그거 자체가 많이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늘 하던 그렇지. 얘기고 알던 얘기지만 사실은 이거를 더 탐사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뭔가 더 새로운 거를 갈구하시지만 더 탐사는 이전 같았으면은 지상파 방송들 MBC라든지 KBS 탐사 보도가 해줘야 될 것들을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진짜 일반인들이 보면 이것 자체가 저 정광훈이란 사람 자체가 되게 충격적일 거예요. 그 정말 그렇지. 상식적 말하는 거 하나하나 들어도 되게 소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런 사람이 대통령실과 뭔가 관련이 그렇지. 있다. 시민사회 수석이 와가지고 야단을 맞는다. 뭐 이런 게 이런 것 수석뿐만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한테는 수석 여러 사람을 혼낸다 그랬거든. 수석들이 온다고 했으니까 욕먹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수석들도 와서 다 자기한테 욕을 먹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실에서는 반박을 해야 돼요. 거짓말 하지 마라. 라고 안 해야 해요. 되는데 반박 안 그런 해요. 게 없어. 전혀 없어. 그리고 천공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박근혜로 보면 최순실하고 같다. 만약에 지금도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이 그 영향을 받고 있다면 이건 기도해야 할 제목이다. 라고 얘기. 그러니까 지금 천공하고 김건희를 박근혜와 최순실 사이로 보는 거야. 이게 나를 바라봐 나를이야. 그건 허경영이야. 자기를 보라고? 자기를 보라는 거지. 성공을 보지 말고. 범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근혜 심지어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가 하면 국정에 대한 조언인 거고 그렇죠. 천공이 하면 국정 논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한 번 더 보여준 거죠. 결과적으로 이 쫄리고 있는 정광훈의 저대로 가다 보면 조만간 정광훈 파일도 꺼내놓을 것이다. 라는 기대도 됩니다. 나 어제 진짜 말들이 다 뜨악뜨악하는 말들인데 그 중에 밤새도록 와이프랑 부부싸움을 하면서 자기가 팼지. 그래 내가 때렸지.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 과정에서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야산에 묻었다고 시신 했죠. 유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어떤 일말의 가슴 아픔, 사실 아들이 죽은 건 되게 가슴 아픈 일이고 와이프와 부부싸움을 밤새도록 했다라는 건 목회자로서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상식적인 어떤 감정 표현이 1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는 이 사람 뭐야? 사람 맞아라는 생각이 이게 들던데. 흔히 말하는 소시오패스의 전형이에요. 일단 개인적인 감정이나 애정이나 이런 거 없이 자기 목표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안면을 바꾸고 정책이 아니라 행동이라든지 지금까지 있는 태도, 의리를 저버릴 수 있는 그런 놈인 거죠. 네. 근데 이런 애들이 이렇게 달게주고 챙겨주고 하면 얌전한데 한번 엇나가기 시작하면 앞뒤 안 가리고 들이받는 거거든요. 탐사에 제보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조만간. 외적으로 지금처럼 500을 못 받고 교회가 저대로 털려난다고 치면 정광훈은 반드시 뭘 하나 터뜨린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기죠? 정광훈 따라가고 손들어줬던 김재원은 국회의원 정치생명을 날렸는데 여기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정광훈은 아직까지도 멀쩡하다는 거.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김기현도 조용하고. 그렇죠. 아무도 뭐라고. 홍준표가 뭐라고 했다가 홍준표 바로 반성했죠. 상인 거기 잘렸잖아. 잘리고 나서 상인 공부를 했어. 이재명 대표 만나서 사진 한 장 찍고 그러면서 나는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바로 죽는 소리를 했죠.